자, 오늘은 교과서 몇 쪽? 41쪽. 자, 41쪽에 보면 지형과 인간 생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 시간에는 무엇과 관련된 인간 생활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어? 기후.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지형보다는 아마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41쪽부터 42쪽까지 딱히 많이 쓸 거는 없고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정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구상에는 산지, 평야, 해안, 하천, 사막, 화산, 빙하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지형을 설명을 하고 있어. 어찌됐든 간에 지형과 인간 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지형에 내가 산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적어도 얘네들이 어떤 지형인지는 알아야겠지. 첫 번째, 산지지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거야? 산이 있는 거야. 하늘 그 옆에 바로 보니까 무슨 지형이 있어? 평야가 있어. 자,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산에 살고 싶어? 평야에 살고 싶어? 산하고 평야가 있어. 그러면은 산은 분명한 거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굴곡이 좀 심한 지역이 산일 거야. 평야라는 건 나름 평평한 지역이 될 거야. 그럼 어디에서 사는 게 좀 더 편할까? 그치? 평야에 사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산간 지역보다는 어느 지역에? 평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결과야. 그치? 근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서 아주 덥고 습한 열대기후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열대기후 지역이야. 1년 내내 덥고 습해. 1년 내내 덥고 습합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간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덥고 습하니까 좀 짜증 많이 나겠지. 그러면 조금 시원한 데로 가면 어때?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경우라면 어디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산으로 올라가서 열대지역 근처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고 문명을 이룬 경우도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보면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자, 이런 문명들을 보면은 나름 산간지역에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 그 지역은 너무 덥고 습하거든. 덥고 습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뭐가 낮아질 것이다? 기온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혹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문명과 관련된 영화 전체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고 싶다. 그러면 19금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아포칼립토를 추천합니다. 아포칼립토 보면은 나름 재미있어요. 진짜 19금이 붙은 이유는 너무 잔인해서입니다. 원시 사회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들, 부족 간의 전쟁을 해서 노예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하면서 제단에서 배를 가르고 위쪽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목을 자르고 머리를 던지는, 머리가 뒹굴뒹굴 이런 모습까지 나오는 영화이긴 한데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참고로 한 5-6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있고, 다음 해안하고 하천 앤드 사막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안 하천은 무엇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 근데 사막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 자, 근데 해안하고 하천 중에서도 해안은 말 그대로 해 아니거든? 그럼 해자가 무슨 해자야? 바다야. 그럼 바다 근처거든. 자, 바다 근처에서 물을 구하긴 하겠지만 그 물은 어떤 물이지? 바닷물이요. 그래, 바닷물이니까 뭐가 물속에 들어가 녹아 있겠어? 염분. 소금기. 자, 물론 사람이 소금 있는 물 마신다고 해서 뒤지진 않아. 죽진 않아.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소금기를 먹으면은 죽어버려. 궁금하면, 진짜 궁금하면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여기 바깥에 같은 게 보면은 뭐 풀 같은 거 자라는 데 있을 거야. 잔디 자라는 데 있고 꽃풀 같은 거 자라는 데 있지. 에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뽑지 말고 집에서 소금을 한 주먹 갖고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금 주변에다 쫙 뿌려봐봐. 알아서 뒤질 거야. 절대 그러지 말어. 자, 실제로 바닷가는 물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소금물이야. 근데 이제 바닷 근처에서 하천이 흘러온다면 그 부분이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것이고, 하천 주변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옛날부터 정말 제일 많이 살아왔던 곳입니다. 이 하천 주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평야가 만들어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물이 흘러 넘치겠지. 자, 홍수, 흘러 넘치는 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 flood.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범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흐르는 물 색깔을 보면 무슨 색이지? 그래. 왜 그런 색이 나올까? 무슨 물이 흘러가니까? 흙탕물. 왜 흙탕물이지? 흙이 녹아있으니까 그래. 얘들아, 설탕물이 왜 설탕물이지? 설탕이 녹아있으니까 그러지. 흙탕물은 물속에 흙이 녹아있는 거야. 그게 흘러 넘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땅 위에는 그 속에 녹아있던 흙이 남게 되거든. 그걸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흙들이 계속해서 쌓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야라고 해서 범람원이라고 표현을 해. 영어로 표현을 하면 flood,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 flood plai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비옥해. 그럼 하천 옆에서는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지, 비옥한 땅도 있지.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살기 참 좋겠지.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다 어디 옆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강 하천 옆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집트의 나일강 근처에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는 메소 두 가지 강이 흐르는 그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 지역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강, 파키스탄하고 그 국경지 사이에서 흐르는 강이거든. 거기서 만들어지고, 마지막 황허 문명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황허강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왜 거기서 만들어지냐? 결국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지. 반대로 사막 같은 경우는 사람 살기가 어떨까? 조금은 어렵겠지.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실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지구상에서 바라봤었을 때 녹색으로 보이는 땅은, 이거 위성 사진인데, 녹색으로 보이는 땅은 뭐가 자랄 수 있어서? 그렇지. 풀과 나무,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곳은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뭐로 덮여 있다는가? 그렇지. 모래, 흙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지역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막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무엇으로 덮여 있는 지역도 있어. 얼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지역들도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사막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누가 봐도 저기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면 살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물이 있는 곳 중심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조금 확대를 하는 곳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노란색 지역인데 가운데 지역으로 초록색들이 보이지. 초록색이 보이지. 왜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나? 뭐가 있으니까 초록색이 있는 거야? 물이 있으니까 초록색이 있는 거야. 참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야. 나일강 옆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이 보인다. 즉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겠고. 해서 관련된 내용 좀 더 확인하고 보시겠습니다. 자, 화산은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타고 뿜어져 나오는 현상. 이게 이제 화산 활동이 되고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겠지.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화산 지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곳은 제주도. 제주도는 전체가 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또 있어?
울릉도, 독도. 맞아. 가장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지. 우리나라 남한에. 북한에 또 유명한 거 하나 있네. 백두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또 하나 중요한 데가 있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딱 중간에 걸쳐져 있어. 선생님이 군생활했던 곳인데 강원도 철원 지역. 우리나라에서 딱 볼 수 있는 곳이 한 4군데 있어. 이렇게. 이 지역을 가면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볼 수 있어. 그거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원이 되냐면 관광 자원이 돼.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 놀러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거고, 제일 남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모습도 나타나니까. 마지막에 있는 빙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데 과거 빙하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빙하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으니까. 빙하와 관련된 지형은 조금 더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빙하 관련된 지형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가면은 빙하가 깎아놓은 아주 좁고 기다란 협곡 같은 거, 이제 피오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형은 교통과 산업 등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높은 산지나 사막은 교통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진짜 높은 산이 있대요. 뭐 8,000m 넘어가는 산이 있다. 그러면 이 산을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야. 자,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가 있습니다. 얘들아, 사하라가 뜻이 뭘까, 뜻이? 야, 알아보거든? 사막이야?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면 뭐야? 사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하라 사막처럼 넓은 사막이 있다.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 그럼 지나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하천이라는 아이 물론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 분명히 큰 하천이 있으면 여기 이쪽에서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거나 다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떠다닐 수 있다면, 배가 떠다닐 수 있다면 두 지역을 모여줄 수도 있는 거야. 연결해줄 수도 있는 게 하천이야. 그래서 하천은 지역 간 교통로로 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내용 보면, 지형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산지 지역에서는 주로 무슨 농사? 밭농사, 임업, 목축업이 발달한답니다. 왜 산지 지역에서는 밭농사가 발달할까요? 얘들아, 산지 지역에서는 왜 밭농사 발달할까? 밭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밭이지? 이제 여러분들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안 지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밭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밭에는 물이 없어. 물이 고여있지 않아. 자, 그러니까 경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야. 밭농사는. 참고야, 노는 이 밭이 있으면 밭 안에, 그러니까 논에는 무엇을 가득 채워서 농사를 짓는 게 논이야? 물. 그러면 이 밭이 있으면 이 밭 위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참고로 저 한자가 이제 논답자거든. 그러니까 답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논을 뜻하는 한자야. 밭 위에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러면 산지 지역에서는 만약에 농사를 지으려면, 논농사를 지으려면, 경사가 있는 땅에서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가둬야 되는데 경사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산지 지역에서 만약에 논농사 지으려면 어떤 식으로만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논농사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농사를 하는 거다? 밭농사를 하는 거야. 참고로 저런 산지 지역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첫 번째, 산을 깎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든. 한두 명의 힘 가지고는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엄청 대규모의 계단식 논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곳은 관광지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가 계단식 논이 만들어져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실제로 계단식 논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임업은 나무나 여러 가지 산나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임업이 되겠고, 목축은 가축을 기르는 겁니다.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면 애들 가끔 이런 모습 본 적 있을까? 산에 구름 걸려 있는 모습? 산에 구름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산에 있는 건 구름이지만 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는 뭐야? 안개야. 우리가 안개라고 부르는 친구는 여기 땅하고 붙어 있는 친구지. 산 입장에선 땅하고 구름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의 입장에선 걔가 안개가 돼. 안개가 자욱히 껴있으면 당연히 뭐가 많이 맺히냐? 이슬이 많이 맺혀지거든. 그런 환경에서 뭐가 잘 자랄 수 있냐면 풀이 잘 자라. 풀이 잘 자라니까 무엇을 기를 수 있냐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간 지역에서 가축 농사들을 많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우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횡성, 강원도 횡성이거든.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이야. 그런 산간 지역에서 소를 키운대. 이해가 돼?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아, 산간 지역 구름이 많으니까 이슬이 많이 맺혀지겠구나. 그래서 풀이 잘 자라겠구나. 그러니까 소가 자라는구나. 자, 우리가 강원도 횡성까지 대관령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양떼 목장, 회, 소 이런 거 볼 수 없겠지. 힘들겠지. 광주 가까운 곳에도 있어. 광주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디 산? 무등산. 무등산에 가면 뭐 있어? 양떼 목장 있어. 무등산에서도 양떼 목장이 있어. 그래서 그 양한테 먹이주기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친구들끼리 손잡고 가봐봐. 다음 초원 지역에서는 초원입니다. 초원이니까 말 그대로 뭐가 자라는 곳이야? 풀 자라는 곳이야.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당연히 풀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먹여주면 되겠다? 가축. 그러니까 목축업이 이루어지겠지. 세상에서 풀이 진짜 많이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39쪽에 나와 있는 몽골 같은 지역. 풀밭이잖아 완전히. 그러면 그곳에서는 전형적인 목축업이 이루어지겠지. 자, 하천 중하류의 평야 지역. 자, 하천 중하류 평야라고 되어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천이란 아이는 비가 많이 내리면 흘러 넘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흘러 넘쳐서 평야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평야의 이름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범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범람원은 매우 뭐하다? 비옥하다. 엄청 비옥해. 그러니까 하천 옆에 평야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농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농업이라고만 적어져 있어. 왜? 논농사도 할 수 있고 밭농사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그냥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해안 지역에서는 어업이나 양식업 등이 발달한다. 어업은 물고기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잡는 거, 양식업은 뭐 하는 거?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잡아서만 생활했다면 잡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기르면 마음껏 많이 기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거고, 다음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산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거 산지에다가 포인트를 두지는 말어. 뭐가 포인트야?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야. 지하자원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땅 속에 있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뭐가 발달한다? 광업, 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석탄이 많은 지역, 뭐 철광석이 많은 지역, 아니면 금이 있는 지역, 석유가 있는 지역. 석유도 지하자원이잖아. 그치? 석유는 사막 가운데서 막 많이 발견되거든. 사막은 산이 아니야. 그 지역은 평야 지역이야. 평평한 지역이야. 어쨌든 지하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수온이 편리한 하천 주변이나 해안 지역은 뭐로 이용이 된다? 항구로 이용이 되거나 각종 공업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수온이 뭐야? 수온이? 물, 운송이야. 그러니까 물 위에서 운송하는 거를 수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물이라는 건 결국 어디 아니면 어디냐? 바다 아니면 강이거든? 바다나 강 저수지 같은 데야. 그러면 이런 데 배가 떠다닐 수 있다면 당연히 배가 정박할 수도 있겠지. 배가 정박하는 곳이 항구잖아. 항구가 발달하거나 아니면 그런 항구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야. 남동쪽에 있고 임해야 바닷가를 끼고 있다라는 소리야.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 부산, 마산, 진해, 창원, 거제, 남해, 통영, 앤드 전라도 지역까지 오면은 어디까지? 여수, 광양까지 이어지는 곳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인데 다 바다를 끼고 있어. 왜? 배 타고 들어왔다가 배 타고 내보내기 편한 곳이잖아.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이런 지역을 적환지 지향공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항구나 공업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자 유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덜란드 노테르담, 암스테르담. 자,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은 분명히 바다지. 파란색은 바다지. 초록색이 있는 지역은 육지인데, 여기에 물줄기가 하나 보일 거야. 까만색. 물줄기가 있고, 그 물줄기 안쪽으로 보면은, 웨스트포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쪽이 다 뭐야?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지역들이야.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동그라미들 많지. 동그라미들 많지. 이 동그라미가 뭘까? 이런 동그라미들이 뭘까? 다 석유 저장 시설 아니면 LNG 저장 시설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오는 아이들 여기서 저장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 근처에 보통 무엇이 많냐면 정유 공장, 화학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항구가 될 수 있고 항구 옆에 바로 공업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적어도 이제 이게 육지 안쪽이라면 바닷가 지역에 발달하는 대표적인 도시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 우리나라 한번 봐볼까? 자,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 있는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울산광역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대놓고 완전 바닷가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기도 해? 공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참고로 여기에 보면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라고 적어져 있거든. 조선소는 뭘 만드는 곳? 배 만드는 곳. 배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많이 있어야 돼? 돈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배 재료, 배를 만들 때 뭐로 만들까? 철로 만들어야 되겠지. 근처에 철 만드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바로 위쪽이 누구냐면 포항이야. 바로 위쪽이 포항이야. 포항하면 유명한 제철소가 하나 있지. 무슨 제철소? 포항제철소. 이런 데서 철판 만들어주면은 바로 옆에 와가지고 배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화산과 빙하 카르스트 지역. 자, 화산은 화산활동, 빙하는 빙하가 만든 거. 카르스트는 옆에 설명이 있네. 카르스트는 옆에 설명이 있네. 석회암의 조성분인 탄산칼슘 CaCO3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빗물이나 지하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니까 H2O인데 CO2를 포함한 거야. 참고야, 얘네 둘이 섞어지면 뭘 만들어? H2CO3를 만들어. 몰라도 돼. 참고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탄산수라 그래. 탄산수. 물인데 이산화탄소 들어간 게 탄산이야. 이 탄산이 석회암이랑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석회암이 뭐 하냐? 녹아내려서 만든 지형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들아, 저런 화학식은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사회시험에는. 이런 화학식은 과학 시간에 나오겠지. 자, 아무튼 이런 지형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하여 무슨 산업이 발달한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 자, 우리 책 뒤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장소가 하나 있을 거야.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로 아래쪽에 보면 누가 있지? 관광산업. 터키의 무엇? 파무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하얀 목화를 닮았다는 뜻이야.
목화 닮았다는 뜻인데 얘들아 돌멩이를 봤더니 여기가 눈이 쌓인 게 아니라 다 돌이거든. 이게 다 돌이야. 하얀색이 뭐가 석회암을 녹였던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면서 주변에다가 석회암을 다시 침전을 시켜놓은 거야. 아까 녹았댔지. 녹은 걸 다시 굳어놓은 거야. 석회암이 하얀색으로 굳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온천물이 조금씩 담아져 있거든. 이런 지형을 참고로 지형에서는 석회화 단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 드물어. 심지어 하얀색으로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뜨거운 온천물까지 있어. 그러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관광 자원이 되는 거야. 비슷한 개념 아래쪽에 화산 지역 나와 있는데 아이슬란드야. 나라 이름이 아이슬란드거든. 너희들 영어로 쓰잖아. 쓸 수 있어. 아이스. 얼음. 랜드. 땅이야. 얼음의 땅인데 이 아이슬란드는 말과 다르게 나라 이름과는 다르게 매우 뭐한 나라다? 뜨거운 나라야.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유형에는 뭐 크게 말하면은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표현을 해. 수렴형 경계가 있어.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뭐 하는 곳이야? 만나서 부딪히는 거. 이제 이때는 뭐 대륙과 대륙 지각이 만날 수도 있고 대륙과 해양 지각이 만날 수도 있고 해양과 해양 지각이 만날 수도 있겠지. 이걸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 다음에 발산형 경계라고 해서 판과 판이 뭐 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곳이 있어. 떨어져 나가면 얘들아 우리 피부가 찢겨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안에서 뭐 뿜어져 나오겠지? 똑같아. 지각이 끊어지면 땅속에서 빨간색이 뿜어져 나와. 용암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 근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발산형 경계가 나라를 통과해. 실제로 아이슬란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판이 양쪽으로 찢겨지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면은 그 나라에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온천이 많을 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로 어디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일본. 일본 한번 생각해봐. 완전 화산섬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놀러 가면은 꼭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온천욕이잖아.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땅속의 뜨거운 열을 이용한 발전, 지열 발전을 하고도 있다. 근데 관광산업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화산이나 빙하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관광산업이 발달하고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산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계시설의 확충으로 사막에서도 대규모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자 넘어가기 전에 관계시설이 있습니다. 얘들아 관계가 뭐야? 옆에 설명에 나와 있네. 관계는 뭐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저수지나 보수로 댐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지. 자 물을 가지고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 어디에서도? 사막에서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는 넘어가라.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 한번 인터넷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지역입니다. 누런 사막. 자, 이런 사막에서도 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주변이 다 노란색, 황토색이야. 뭘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모래.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녹색으로 나타난다? 근데 원형으로 나타나. 왜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느냐? 물을 끌고 와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스프링클러는 물이 척척척척 뿌려지지. 그러면서 360도 돌거든. 그러니까 물이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원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아래쪽에 계속해서 빙하 주변 지역에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산지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 화산 지형에서의 지열 발전, 해안 지역에서의 조력 발전처럼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수력 발전도 할 것 같고 지열 발전도 할 것 같은데 조력 발전은 처음 들어봤니 혹시? 들어는 봤지 조력 발전. 네. 조력 발전은 뭐지? 무엇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밀물과 썰물의 흐름. 이걸 뭐라고 해? 조류라고 해. 조류의 흐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뭐냐?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라고 가정한 거다. 근데 바다의 높이가 이렇게 제일 낮을 때도 있고, 바다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도 있지. 자, 이렇게 높아지는 물의 흐름을 밀물이라고 하는 거고, 낮아지는 물의 흐름을 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참고로 가득 찼을 때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만조.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를 간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제일 높을 때랑 제일 낮을 때 요 차이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조수, 간, 만, 의 차라고 하는 거야. 조수, 간, 만, 의 차이야.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냥 줄여서 조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조랑 간조가 사이 이렇게 큰 지역에서 조력 발전을 조류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막아. 그리고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중간에는 뭘 놔두냐면 문을 놔둬. 물이 다닐 수 있는 문. 물이 다닐 수 있는 문이니까 무슨 문이겠어? 수문이야. 물이 다니는 문이야. 이 수문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이 옆에는 뭐가 있냐면 터빈이 있어. 터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그러면서 발전을 시켜. 만조가 되면 문을 닫어. 그러면 안쪽에서 물이 멈추겠지.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 뭐 할 때까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간조가 되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내려갈 거야. 그런데 여기 문을 막아놨으니까 여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지. 간조가 되면은 수문을 열어. 수문 개방.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또 터빈을 돌려. 그럼 또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조력 발전이야. 그럼 조력 발전 하려면 당연히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뭐 자연적인 조건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곳 이야기하면 뭐 캐나다의 펀디만 같은 경우에는 15m 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차이가 나거든? 서해안 같은 경우 충청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8에서 9m 정도 차이가 나. 실제 경기도에 가보면, 나도 너희도 안 살아봤을 것 같은 시 있어. 경기도에서 누가 잘 살지 않는 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 들어본 적 있을까? 경기도 안산시. 우리 안 살아봤어? 안산시가 있어. 안산시에 가보면 시화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저수지가 있거든. 거기에서 이 조력 발전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이 준 에너지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 본 사진은 산지지역. 이런 산지지역에서는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물론 산지지역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곳은 뭐가 많은 곳? 지하 자원이 많은 곳. 지하 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임업, 목축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천 지역에서는 이렇게 라인강 운하, 아까 사진 하나 보여줬었지? 그게 라인강 하구야. 바다 근처 네덜란드로 흘러나가거든. 그래서 이런 운하 같은 것들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1페이지가 끝이 나는 거고요. 42페이지.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난 인간 생활의 변화를 통해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농업과 주민생활입니다. 농업에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건조기후 지역은 영강수량이 적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 불리하다. 따라서 사막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외래하천 주변에서 소규모 형태로 대추야자, 밀, 목화 등을 재배하는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농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양, 염소, 낙타 등을 기르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그럼 외래하천은 뭐지요? 밑에 있네.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외래하천이라는 개념은 누구 입장에서 나오냐면 건조기후 입장에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건조기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건조기후야. 뭐가 안 오겠다? 그러면 뭐가 안 만들어져야 정상이야? 하천이 안 만들어져야 정상이거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안 흘러야 되겠지. 그런데 그 건조한 지역에 물이 흘러가. 강이 흘러가. 그럼 건조기후 입장에서는 이 강은 다른 데서 온 놈이지. 다른 데서 온 거지. 그래서 외래하천이라고 하는 거야. 외, 바깥 외. 레, 올레. 밖에서 온 하천이 되는 거야. 건조기후 입장에서 밖에서 온 하천이야. 그 강에는 나일강, 인더스강, 콜로라도강 같은 것들이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유목은 뭐지? 유목은 유목, 유. 떠돌아 다닐 유야. 목은 기를 목이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게 유목이야. 풀 찾아 다니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퍼올려 대규모 관계농업을 하는 곳도 있다. 도시가 발달하고 국경이 설정되면서 전통적인 유목생활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얘들아, 나라 경계를 막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유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요? 옛날에 국경선이 없었어. 그러면 막 지나가도 돼. 근데 국경선이 설정이 돼. 그럼 막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업의 변화가 있고요. 해수 담수화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든다는 소리는 소금기를 뭐 했다? 제거한다. 자, 이 중에 나중에 혹시 군대를 간다. 그래서 독도로 가게 되면은 요 해수를 담수로 만든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독도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으니까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에서 염분 등을 제거하여 담수로 만드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를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닷물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냉각하여 담수를 얻는다.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석유 자원의 개발과 도시화. 그러니까 과학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석유야, 석유.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왕족이 모였냐면 7개의 왕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 국가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왕국인데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중에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이름이 뭐냐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다른 나라고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냥 아랍에미레이트 자체로 하나의 나라인데 어디에 있냐면 참고로 이게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야.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끝으로 가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그 위쪽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다른 나라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두바이거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는 어디냐면 아부다비야. 아부다비 왕조가 수도야. 그러니까 아부다비 왕조가 지역 장악하는 지역이 수도가 된 거고 두바이는 오일머니 돈이 제일 많은 곳이야. 그래서 두바이에 가면 아랍에미레이트에 공항이 있어. 두바이 국제공항이 있어. 그리고 이 두바이 같은 데 가서 보잖아. 바닷가에 봐봐. 얘들아 바닷가에 보면 뭐 있지? 이거 봐 이거 인공섬이야. 인위적으로 만든 섬이야. 근데 얘네들 보면은 꼭 뭐 닮았어? 야자나무 닮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팜 아일랜드라고 불러.
야자나무 열매 같은 섬이라고 해서 팜 아일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참고로 뭐냐면 세계지도 모습으로 만든 인공섬이야.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 이 인공섬 학대에서 보잖아. 이 인공섬이 하나의 휴양지야. 호텔 있고 수영장 있고 해수욕장 있고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만 만들어.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두바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도 있지만 뒤쪽에 보면 사막이 봐봐 뒤쪽은 사막이야 노란색이야. 그럼 이런 사막에서는 뭐도 하기도 하냐면 샌드보딩 모래에서 보드 타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바이 안쪽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장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 봐봐. 자, 두바이는 과거에 어업과 진주 무역이 이루어지던 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석유가 개발되면서 석유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자 지역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고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어 도시가 성장하였다. 두바이는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와 세계 최대의 실내 스키장인 스키 두바이 등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제일 높다고 하는 부르즈 칼리파 맞나? 858m 정도? 지금 현재 건설된 아이 중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고 향후 몇 년 안에 이거는 이제 다시 자리를 뺏긴대요. 뭐 어디 중국인가 어딘가에서 1000m 넘어가는 빌딩 지금 만들고 있대. 그건 나중 일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질문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